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김호성입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는 조금 좀 다른 톤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7세기 시인이면서 성직자였던 존 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연애 시를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편지는 키스보다 더 강하게 두 영혼을 결합시켜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편지 쓰신 적 언제이신지요? 보통 전화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말을 할 때는요, 당사자들이 글로 소통할 때보다 좀 감정이 좀 덜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마저 좀 사라졌다고는 합니다만 연애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편지란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기의 밀당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는 편지, 친서이죠. 먼저 보낸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곧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 내용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대치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편지를 통한 두 정상의 공감대가 얼마만큼 확장될 것인지, 만남으로 이어질 것인지 정말 궁금해지는 아침입니다. 6월 1일 금요일입니다. 잠시 후에 출발하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모시고 알아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조금씩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미사일도 포함된다 이렇게 언급했잖아요. 네, 미국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밤 사이에 이제 기내에서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게 5가지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예. 첫째, 북한 비핵화에는 미사일도 포함될 것이다. 네네. 둘째, 북한 비핵화가 최대한 빨리 실행돼야 한다. 예. 셋째, 회담을 위한 절차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 넷째, 2번째 또는 3번째 회담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네. 5번째,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은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아주 다들 구체적이에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런 속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 김영철 위원장하고 고위급 회담 가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뉴욕 시간으로 이제 오전 9시 5분부터 시작해서 오전 11시 25분까지 2시간 20분 정도. 예.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네. 뭐 이게 이제 무슨 의미죠? 생각보다 평가인데요. 빨리 끝난 건? 예. 회담 직후 폼페이오 장관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회담에서 좋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네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이제 전하는 네네. 그 일만 일단 남은 것 같습니다. 오프닝 멘트에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궁금해져요. 이 친서의 내용이 결국엔 이제 계획대로는 만남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 네. 만남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사안들이 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쪽도 잘 진전되고 있죠. 고위급 회담이 한때 불발됐다가 이제 열리는 거잖아요. 네. 오늘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지난달 16일에 원래 개최하기로 했다가 북측이 갑자기 취소를 했죠. 예. 이후에 지난달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다시 열기로 이제 합의를 한 거고요. 네네. 마침 이제 오늘 다시 열리는 겁니다. 우리 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수석 대표로 해서 이 김정열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참여합니다. 네네. 북측은 리선권 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단장이고요. 김윤혁 철도상 부상, 원기루 이 체육상 부상, 예.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합니다. 제가 이렇게 명단을 쭉 불러드렸는데 네네. 이걸 보면 대충 의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이제 원래
회담을 열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를 못했던 뭐 적십자 회담이라든가 체육회담, 네네. 장성급 회담, 뭐 6.15 남북 공동 행사 네네. 그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더불어서 역시 눈길이 확 이제 가는 게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 문제가 포함되지 않겠는가. 말길이 열리니까 거죠? 결국엔 진짜 도로가 이제 뚫리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남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후속 회담이 진행이 되고 실제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동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물론 버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항공기를 통할 수도 있겠으나 철도를 통해서도 이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볼 수도 있겠죠. 네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그 진전된 사안이 쭉쭉 펼쳐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어제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그 사법부가 좀 휘청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침내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이제 재판 거래를 비롯한 사법농단 그리고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국민 담화를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 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또 관심사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적 처리 문제는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언급을 하셨냐 하면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 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 지금 전국법원장 간담회는 7일 날 열립니다. 법관대표회의는 11일에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법발전위원회는 따로 이제 뭐 특별히 일정이 없습니다만 이건 뭐 서로 위원들이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한참 뒤라서 그때까지 논란이 계속 지금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속에서 결국은 김 대법원장이 이제 고발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명분을 충분히 쌓은 뒤에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언급해 주신 세 개의 구성체 보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약간의 온도 차이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요. 어제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엔 구속 단계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아내 이명희 씨, 이루재단 이사장 이분 구속영장 결국엔 청구됐더라고요. 네. 혐의가 무려 7가지입니다. 특수폭행, 상습폭행, 상해, 특수상해, 모욕,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갑질의 정석이랄까. 맞네요, 정말. 그 모든 걸 다 그런 것으로 좀 느껴지는데요. 일단 뭐 혐의입니다. 이 이사장의 이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 정도에 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어제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가 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그 상속세 탈루 의혹, 또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 대한항공 본사를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굉장히 자주 당합니다. 대한항공. 조세 포탈 횡령 배임 혐의고요.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역시 4일 날 그 밀수 의혹과 관련해서 관세청 소환 조사를 또 받을 예정이거든요. 거의 온 가족이 그냥 다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정작 이제 물컵을 던진 조현민 전 전무는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연루된 건, 그러니까 이 관세청 조사 건, 그러니까 밀수 혐의 부분은 뭐 사실은 추가 기소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대한항공 직원들의 조양호 일가 그 퇴진 집회는 4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글쎄요. 이번 주말에도 또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물컵 던진 거에 비해서 밀수를 한 혐의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 첫 노조가 생겼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삼성은 뭐 창업주 때부터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현재 삼성 계열사 한 8곳 정도의 노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주력 기업인 삼성전자에도 이제 노조가 이제 생겼다. 뭐 이런 얘기고요. 지난 2월 달에 삼성전자 한국총괄 소속 영업직 직원 2명이 그 노조 설립 신고서를 냈다고 하고요.
고용노동부가 3월에 이제 수리를 했다 그럽니다. 퇴직을 앞둔 고참 차장급 직원으로 지금 직원들로 알려져 있고 예. 현재까지 인원이 몇 명으로 늘었는지는 이건 확인 불가 상태고요. 네.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아직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또 알려집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 노조가 이렇게 세력을 불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일단 지배적입니다. 왜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삼성 계열사에 8곳의 노조가 있긴 한데 네네. 가입자 수가 아주 적거든요. 예. 예. 이게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그래서 사회적 평판 관리 차원에서 이걸 뭐 약간 용인한 정도 수준이 아니겠느냐라고 예. 하는 그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8개의 계열사의 노조가 지금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새로 생긴 노조에도 과연 뭐 얼마나 가입자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겠는가라고 네. 하는 부분에서는 좀 이제 회의론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온 국민의 그 학부모의 입장에서 또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집안은 뭐 다 관심사안이었을 텐데요. 대입, 네. 수시, 정시 이 통합 얘기가 나오더니 다시 또 백지화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뭐 학부모들 가운데는 이걸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예. 분들도 꽤 있고 또 그 단체들도 네네. 그런 주장하는 곳이 이제 꽤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고 네네. 대학 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겠다. 네네.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이제 주제들을 쭉 이제 소개를 한 그런 내용인데 예. 그런데 교육부가 이제 논의를 요구했던 수시 정시 통합 방안을 일단 공론화하지 않기로. 예. 그래서 분리 모집하는 현행 유지안을 권고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 중3 학생들에게 이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됐던 그 2022학년도 대입 개편에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이 전환도 사실상 이제 무산이 됐다 예. 이런 얘기고요. 다만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전형 간의 적정 비율 이 부분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어제 퇴근길에 제가 보니까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6.13 지방선거 특집으로 각 당 선대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 먼저 좀 여쭤보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 아무래도 외교 관련 관심도 많으실 테니까요. 폼페이오 네. 국무장관 그리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만났지 않았습니까? 네. 큰 진전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네.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남북 그 회담이 잘 돼서 그의 기초가 돼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고 네네. 그것을 위해서 김영철이 이제 미국을 방문하고 폼페이오와 만찬 회동을 하고 아주 좋은 일이죠. 네네. 저는 잘하는 일이고 문재인 정부 잘하는 일이고 적극 지지합니다. 예. 그런데 그 선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좀 몇 번 이렇게 보기도 했었는데요. 이 같은 그 정상회담 안보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성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요. 여당 쪽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그렇죠.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남북 간 한반도 평화가 지방선거를 완전히 뒤덮고 있죠.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그것에 얹혀서 가려고 하는 지방선거 그 출마자들 그 여당의 경우 대부분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제대로 나아지고 있는가? 네네. 경제는 괜찮은가? 일자리는 많아지고 있는가? 이것이 지방선거의 핵심 과제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홍보하느냐 하는 것이 지방선거의
과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제 그 6.13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 이렇게 입장문 내셨잖아요. 네. 쉽지 않은 선거지만 변화의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다 뭐 이런 그 표현도 하셨고 그랬는데요. 네. 지금 바른미래당의 선거 슬로건이 확실하게 정해진 건가요? 제가 몇 가지 보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망가진 경제 먼저 살리겠습니다. 네네. 또 내 지갑은 내 일자리는 경제정당, 바른정당. 예. 여기 경제를 이제 강조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위원장님 수화기를요 좀 약간 입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대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멀게 느껴집니다. 지금 괜찮습니까? 네네, 괜찮습니다. 네네. 네. 하지만 뭐 이러한 그 경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노력 뭐 반드시 뒤따라야 하실 텐데요. 네. 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을 할 때 시너지가 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요. 아무튼 복잡합니다, 상황이. 예. 좀 정확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 합당이 물리적으로는 됐는데 화학적 합당이 제대로 되지 못한 뭐 이런 면이 있죠. 이번 그 공천 과정에서도 그 갈등을 보여주었고. 네네. 또 그 바른미래당이 그 국민의 리더로 제대로 그 중도 개혁을 이뤄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을 아직 국민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는 점 저는 뭐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네네. 저도 그런 합당 과정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예. 그러나 우리한테 새로운 경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염원은 확실히 있고 바른미래당이 또 바른미래당만이 그 과제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생각에서 선대위원장에 참여하게 된 거죠. 선대위원장으로서 남은 기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곳 정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바른미래당의 지방선거는 핵심이 서울시장입니다. 네네. 안철수에 대한 기대가 아직 살아있고 또 제가 안철수 후보와 같이 길거리를 가거나 여기나 시장을 가보면은 그 지지율이 정말 상당해요. 좀 놀랐습니다. 네네. 그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네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서울 개벽 프로젝트를 내놓았는데 서울에 있는 그 철도를 전부 다 지하화해서 국철을 말이죠. 네네. 그 지상에 숲길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겠다. 또 4차 산업혁명의 단지를 만들겠다. 그 면적이 지금 서울 광장에 150개 정도의 면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데 대해서 역시 안철수는 경제를 살리는데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고 있구나. 이런 기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기수로 안철수가 나섰다 하는 것이 좀 먹혀 들어가고 있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안철수가 좀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바꾸자 서울 뭐 이러한 그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7년 서울 동안 해놓은 게 뭐지? 그 서울이 어떻게 이렇게 활력이 없어. 근데 안철수는 새로운 상상력을 이렇게 만들고 실천하는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서 안철수의 새로운 상상력으로 이 지루했던 서울을 바꾸자. 활력 있는 서울을 바꿔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자 이런 기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단독으로 박원순, 김문수 두 후보를 이길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제 그 선거 날이 다가오면 그 중도 개혁에 중도 보수와 개혁적인 보수 또 합리적인 진보 이런 세력들이 박원순 7년 동안 했는데 또 4년을 맡겨? 박원순 뭐 했지? 그런 생각에서 표를 몰아주는 현상이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 조원 CNI가 5월 26일 7일 날 한 것을 보면은 표의 쏠림 현상이 조금 보이거든요. 예.
박원순이 20.6%로 20%대를 넘어갔고, 네네. 또 김문수가 12.9%로 좀 조금 낮아지고, 네네. 그리고 박원순 후보는 50% 이하로 내려갔어요. 그런 예. 현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서울에서 선거에 12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중도 개혁이라든가 합리적 진보 이런 쪽에 그 투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꼭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간다는 그 확신이 없잖아요. 그 박원순, 김문수 후보도 있는데요. 예. 박원순을 반대하는 그 표심으로 나뉠 거거든요. 네네. 그럼 박원순 7년 동안 뭐 했지 하는 것이 이제 확산이 돼서 그러면은 그 대안이 안철수일까 김문수일까? 네네. 근데 김문수는 뭐 경기도지사도 하고 능력도 있는 분이고 합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보수 세력 결집 전략이 합리적인 보수, 개혁적인 보수를 끌어들이기보다는 우리 반공 보수가 뭐 제대로 뭉쳐야 된다. 뭐 그러면서 박근혜 그 정부의 적폐청산 세력이 다시 모이는 것 같이 돼서 그거 갖고서는 박원순을 대항할 수 없지 않느냐. 합리적인 보수, 개혁, 중도 보수를 안철수에게 몰아주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고 선거 후반에 가면은 표 쏠림 현상으로 확 쏠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위원장님, 그 중도 보수, 중도 개혁 이쪽 성향을 가진 투표층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단일화 문제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인위적인 단일화, 공학적인 단일화는 국민들이 막상 그렇게 되면은 싫어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나 자연적으로 박원순 대 반박원순 이런 식으로 가서 반박원순의 대표주자가 누구일까를 생각하면은 안철수는 여전히 새로운 경제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서울 개벽으로 서울의 그 분위기 환경을 바꾸겠다. 이런 전진적인 그런 그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는데 예. 김문수의 경우에는 이 맹목적인 보수를 결집시키는 전략으로 가서 보수 세력 합리적인 보수와 개혁적인 보수가 아니다. 이번에는 안철수다. 이렇게 쏠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 서울시장 말고 경기지사 선거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JTBC 경기지사 토론회가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대단히 아쉬운데요. 예. 아직도 저희는 JTBC에 그 어제 무산시킨 결정 거기다가 서울시장 그 후보 토론회까지 같이 무산을 시켰어요. 예. 그거는 잘못됐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고 김영환 후보가 초기 그 여론조사에서는 5%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5% 확실히 넘습니다. 네. 김영환 후보가 늦게 출발을 했거든요. 예. 과학기술부 장관을 하고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를 하고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데 아주 소중한 일꾼인데 출발이 늦어서 초기에 그 지지율이 낮은 것 같고 이재명 남경필 두 사람만 시킨다. 이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항의를 했었던 거죠. 네네. 저는 지금도 아직 날짜가 남아 있으니까 JTBC에서 서울시장 토론회, 경기지사 토론회를 다시 열어줄 것을 간곡히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위원장님 조금 전에 언급하신 김영환 후보 5% 넘는다는 여론조사는 확실히 나온 게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것은 7%까지 나온 게 벌써 사나흘 전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경기지사 후보 그 여론조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해보면은 분명히 5%, 7% 넘습니다. 예, 일단 그 선거 때문에요. 이 규정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개요를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좀 어려우면요. 나중에는 저희들이 물론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개인 의견으로 저희들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요. 경기지사 토론회 무산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판단할
그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바른미래당이 네네. 대의원수가 30명입니다. 예, 예. 그리고 김영환 후보가 늦게 출발한 점을 생각을 해서 공정하게 하려면은 이 바른미래당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그 방송의 자세겠습니까? 네네. 저희는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당의 문제인데요.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대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주선을 해서 안철수, 유승민, 박수선 이렇게 같이 내시 막걸리 자리도 하고. 네네. 지금 선거를 각자 나눠서 유승민은 영남에 주력하고 박수선은 호남에 주력하고. 네네. 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움직이고 있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화합의 기류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네네.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아주 완전히 한 식구가 된 것은 아니지만, 네네. 선거를 통해서 한 식구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공통 질문이거든요. 이것은 왜 바른미래당을 뽑아야 하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경제,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바른미래당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갑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저는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2부 시작하는데요. 뉴욕이 지금 시간이 아마 퇴근 시간 이후 막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친서에 대한 뉴요커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 얘기를 직접 뉴욕 연결해서 듣도록 하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가진 고위급 회담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큰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과의 회담이 매우 잘 됐으며 예정대로 북미 회담은 12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 발표에 대한 미국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죠.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지금 뉴욕, 어두워졌죠? 아직 여름이니까 이 시간에 네. 어둡진 않고요. 예. 6시 40분 혼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 취소됐을 때 이제 연결을 좀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취소가 아니라 다시 또 이제 번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북한하고 미국이 정상회담 굉장히 익사이팅하고서 미국에서도 아주 뜨거운 뉴스였었죠. 네네. 사실 지난번에 한번 무산이 된 다음에 일정하게 미국 주류 미디어들이 내놓는 반응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분위기의 멘트나 기사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이게 이어지고서 북한의 2인자가 이제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사실 이게 가장 뜨거운 뉴스로 미국 언론들이 나서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오늘 미국 일반 사회의 더 큰 뉴스는 미국의 철강 관세요. 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철강 관세가 발표된 것 때문에 일정한 부분 좀 가려졌지만 그래도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은 북한의 2인자가 미국에 와서 또 그리고 국무장관이 직접 회의를 하러 뉴욕까지 와가지고서요. 회의한 거가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큰 진전이다. 이런 뉴스 때문에 좀 언론이 좀 쇄신이 됐습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특히 김영철이라는 이 2인자가 북한을 대표해서 미국이랑 딜을 하는 데에 적당하고 괜찮은 사람인지에 관해서 없던 뉴스가 나왔습니다. 천안함 얘기도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좀 거부하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국무장관, 폼페오 국무장관이 굉장히 그 회담이 잘 됐고, 그리고서 역시 저 대통령이 얘기했지만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DC를 갈 거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DC를 갈 거다. 이것까지 발표하는 게 굉장히 큰 뉴스로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됐을 때 현지 언론들이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 주셨었는데요. 그러면 회담이 6월 12일에 예정대로 열릴까? 이런 퀘스천에 대한 미국 현지 언론들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그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담을 하면서 계속해서 한쪽에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그거에 대해서 틈만 있으면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사실 텍사스에 선거운동하러 가면서 네네.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묻는 거에 대답을 했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전달할 내용의 친서를 가지고 1일날 그러니까 예, 내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내일 DC로 올 거다. 그것도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는 뉴욕에서의 회담이 잘 되고 있다. 12일날 예정대로 정상회담이 되냐라는 질문에는 네네. 그렇게 될 걸 기대한다. 뭐 이렇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이 일은 진전이 되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답을 줬죠. 아, 예. 지금 저 뉴욕에 그렇습니다.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금 뉴욕에 아직 있나요? 아니면은 워싱턴으로 갔나요? 폼페오 장관은 일단 워싱턴으로 복귀를 한 것 같고요. 사실 저도 만일에 김영철 일행이 기차편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기차로다가 한번 같이 가볼까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없고요. 미국 시간으로 어제 뉴욕에 김영철 그 통전부장이 도착했을 때는 참 난리였었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을 좀 보면서 느낀 거는 언론이 중국 쪽, 일본 쪽 언론들이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이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미국 언론들도 많이 하고 공항과 묵는 호텔과 그리고 저녁 때 예정된 만찬장 이곳에 다른 나라 언론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 한국 특파원들이 좀 저 동력이 좀 딸린다. 이걸 옆에서 좀 봤고요. 여하튼 간에 굉장히 생각보다는 당당하고 그리고 그 회담 준비가 좀 잘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이면서 이 김영철 위원장 도착해가지고 만찬까지 갔고요. 오늘 뭐 그 회의하는데도 회의 장면이나 장소나 웬만한 것들을 계속 저 폼페오 장관이 트위터에도 올리고서 사진도 내놓고 해가지고 굉장히 얘기거리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좋은 진전, 큰 진전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요. 회담장 분위기도 좋았던 것 같고 결과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직접 그 김동석 상임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회담에서 잘된 점 그리고 다소 좀 아쉽다 하는 점 그런 것이 있으셨다면요. 사실 아직까지 미국의 그 오피니언 리더 이를테면 이 여론을 끌고 가는 이런 그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프로젝트를 좀 곱깝게 보는 시선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김영철 위원장의 회담에 대해서 나오는 주류 미디어의 이 멘트, 중요한 멘트 부분들은 자, 그러면은 아직까지 미국의 이 주류 미디어들의 기사를 보면은 과연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거에 대해서 가능한 건가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부정적인 시각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에 대해서 뭔가 보장해주고 준다는 게 그럼 그게 뭐냐? 그러려면은 미국의 의회라든지 이런 데랑 다 같이 이 합의를 하면서 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투의 이제 전문가들 기사들이 좀 많습니다. 더구나 이런 거는 한번 12일로 예정됐던 그 정상회담이 한번 무산되는 걸 겪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서요. 여하튼간에 백악관까지 김영철 부위원장이 온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그래서 뭔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 건 확실하다. 예, 예.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은 그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미사일도 포함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핵만큼 미사일에 대한 그 공포감, 위협으로 인한 어떤 그 심리적 위축 이런 게 대단한 모양이죠. 그렇죠. 미국의 대한 북의 위협을 얘기할 때는 네네. 핵이라는 거에 장거리 미사일 부분이 얹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급이 되어 왔고서요. 예, 예. 사실은 지나는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그 부분을 갖다가 부각시켜서 했기 때문에 네네.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이라는 부분도 일정하게 위협에 꼭 언급이 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걸로다가 뉴스에는 나오는 건 분명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어쩌면 한쪽 그 전문가들 보도에 의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미국에서 요구했고 그거에 대한 그 딜하는 데 있어 조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업앤다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기사도 분명히 있고 그렇습니다. 조율 문제 말씀하셔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요즘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는 건가요? 사실 존 볼턴 국가보좌관이라는 건 대통령 옆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뜻에 맞추고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네네.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존 볼턴이 아주 씩씩하게 그런 발언을 한 거가 이제 파장이 좀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데 가서 존 볼턴을 얘기하고 그 처음에 지명했을 때도 그렇고서 나를 위해서 일해줄 미국에서 가장 씩씩하고 용감한 아주 거친 그리고 난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해야 되겠다. 이런 한쪽에서는 신뢰를 한다라는 발언은 계속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존 볼턴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견해에 반하는 거를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도 그만한 걸 감안해서 하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사실 더 많습니다. 강온 양면 작전에서 강 쪽의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차례 회담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러 번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로 그쪽에선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쉽지 않다. 그리고서 단번에 이게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기존의 전문가라든지 기존에 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의 주된 의견이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잘 모르고 너무 경솔하게 그러고서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성급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그런 그 시선 같은 것들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자기의 일정을 얘기하면서 꼭 그러한 그 부정적인 거에 대한 대안의 발언들을 꼭 해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는 발언이라고 보여지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분명히 북한의 핵 문제 말고 이렇게 만나는 정상회담이라는 틀거리 안에서 다른 아젠다도 좀 다룰 수도 있고 다루고 있다라고 언급하는 거가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로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판문점, 싱가포르, 투트랙 그리고 이어서 뉴욕 고위급 회담까지 전체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잘 진행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문도 있고요. 북미회담 개최까지의 최대 변수는 현지에서는 뭐라고 지금 보고들 계시는지요? 지금 판문점의 회담이나 싱가포르의 회담 이런 거 이 두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데 김영철 마이크 폼페오 커넥션이 사실은 정상회담 직전의 일들을 다 책임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요번에 마이크 폼페오가 그 회담을 하고 나서 발표할 때 72hour, 72시간이라는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이거는 뭐나 하면은 그 둘이서 같이 의견을 내고 회담을 하기까지는 한 72시간 동안 판문점의 회담 내용, 싱가포르의 의전과 경호 문제까지 자기 두 사람이 다 종합해가지고 주고받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정상회담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이 딜이 잘 됐다. 그렇게 보여질 때에는 정상회담까지는
이제 앞으로 무난하게 가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네, 2부 마치고요. 8시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